아가, 너 친정에서 해온 혼수 자금 좀 남았지? 그거 딱 5천만 원만 헐어서 도련님 빚 좀 갚아라. 어차피 내 돈이 내 아들 돈이고 내 아들 동생 일인데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혼수 비용으로 도련님 도박 빚을 갚으라고요? 그래, 너 시집 올 때 보니까 친정에서 꽤 넉넉하게 챙겨주더만 5천만 원이 무슨 큰 돈이라고 꼬치꼬치 따져 묻니? 그리고 너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곤란해하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내일 아침에 인출해서 가져오너라. 야, 김민석. 너도 말해봐. 내 동생 도박 빚을 왜 내가 갚아야 해? 너 지금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몰라. 엄마가 하라면 좀 해. 너 돈 있잖아.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준다고. 밥 먹는데 짜증나게 진짜. 순식간이었습니다. 여자의 손이 남편의 뺨을 후려친 건 이성적인 판단보다 생존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밥상 위로 정적이 감돌고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비명이 터져 나오기 직전인 이 숨 막히는 상황.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이게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라 결혼한 지 고작 3개월 된 신혼부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행복한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한 여성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댁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리게 된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혼수해왔으니 돈 많지 않냐며 시동생의 도박빚 5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려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에게 소리치던 남편. 하지만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며느리의 뒤에는 그 누구보다 무섭고 냉철한 친정아버지가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사연 듣다 보면 혈압이 오르다 못해 뒷목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사이다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억울한 며느리의 편이 되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사연자님께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사연의 주인공인 지은 씨는 불과 3달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남편 민석 씨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민석 씨는 말수가 적고 오직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달콤한 말재주는 없었지만 지은 씨가 하는 말이라면 늘 경청해주고 묵묵히 챙겨주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지은 씨의 친정은 꽤 유복한 편이었고 외동딸인 지은 씨가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친정 부모님은 서울의 번듯한 신축 아파트 전세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반면 시댁은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홀어머니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시동생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 씨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더 베풀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은 씨는 혼수도 최상급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전제품부터 가구까지 신혼집을 채우는 모든 것에 자신의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어머니 예단비도 섭섭지 않게 챙겨드렸고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최고다,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며 지은 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남편 민석 씨도 고맙다, 내가 평생 잘할게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지은 씨는 그 말만 믿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호의가 나중에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결혼 후 3개월 신혼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저녁이면 함께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죠.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문제의 주말 저녁 식사가 있기 전까지는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도련님도 온다니까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내가 갈비찜 해놓으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지은 씨는 별 의심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해 주셨을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고 소파 구석에 앉아있는 시동생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지은 씨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날의 저녁 식사는 지은 씨 인생에서 가장 체하고 싶은 식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떼셨습니다. 민서가, 그리고 지은아,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부른 거다. 실은 내 동생이 사고를 좀 쳤다. 남편 민석 씨가 밥을 먹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요? 이번엔 또 뭔데요? 그게 친구놈들 꼬임에 넘어가서 인터넷 도박을 좀 했나 보더라. 처음엔 몇십만 원 따니까 재미가 들려서 결국 대부업체 돈까지 끌어다 썼다는구나. 지금 빚독촉이 집으로 오게 생겼어. 지은 씨는 깜짝 놀라 시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떨고 있었죠. 얼마인데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란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억 단위가 아니라서 다행인가? 아니, 이게 다행일 일인가? 그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어쨌든 이건 시댁 식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개인 회생을 하든 시어머니가 쌈짓돈을 꺼내시든 알아서 하실 일이라 여겼죠. 며느리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딱 거기까지가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선이 자꾸만 지은 씨를 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은 씨의 얼굴이 아니라 지은 씨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지은 씨가 입고 있는 브랜드 옷,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은 씨의 통장을 꿰뚫어보는 듯한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보나?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신용을 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고 지은 씨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아가, 내 어머니. 너 결혼할 때 친정에서 아파트 전세금 해주셨지? 네, 그런데요? 그럼 너희들이 모아둔 돈이랑 내가 시집 올 때 예단하고 남은 돈 꽤 있지 않니? 친정이 워낙 잘 사니까 내 앞으로 된 적금도 있을 테고. 순간 지은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대화의 흐름,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죠. 어머니, 저희도 이제 막 결혼해서 여유 자금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돈은 저희 미래를 위해. 아니, 글쎄, 내 말 좀 들어봐라. 지금 당장 내 시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는데 미래가 중요하니?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거 아니냐? 너한테 5천만 원이 큰 돈도 아닐 테고 며느리도 자식이라는데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할 거니? 지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돈을, 며느리의 개인 자산을 시동생의 도박 빚을 갚는데 쓰라니요. 그것도 빌려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내놓으라는 듯한 저 당당한 태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련님이 사고를 치신 건데 왜 제가?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기 싫다는 거구나. 아, 너 우리 민석이랑 결혼할 때 혼수 빵빵하게 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냐?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해? 가족이 공경에 처했는데 너만 쏙 빠지겠다 이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논리는 사라지고 억지와 감정적인 비난만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줘. 이건 아니라고. 당신 엄마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내가 막아줘야지. 하지만 남편 민석 씨는 묵묵히 갈비찜 속에 고기를 씹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아니면 엄마의 말이 맞다고 동조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 무심하고 비겁한 옆모습을 보는 순간 지은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드러난 시댁의 본색. 아니,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지은 씨를 가족이 아닌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었던 걸까요? 혼수를 많이 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동생의 범죄에 가까운 도박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그 기가 막힌 계산법.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혼수해왔으니 돈 많지? 라며 뻔뻔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논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지은 씨의 자존감을 짓밟고 죄책감까지 심어주려는 가스라이팅의 현장. 그 숨막히는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은 씨가 겪은 지옥 같은 그날의 식사 자리, 그 더 깊은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결혼 3개월 차라고 하면 깨볶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올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연자님에게 닥친 현실은 달콤한 신혼이 아니라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호출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들 사랑이 유별나긴 했지만 다짜고짜 주말 저녁에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부랴부랴 달려간 시댁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세상 무너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30이 넘은 시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대뜸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하며 바닥을 치시더랍니다. 사연자님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차분히 말씀해 보시라고 달래니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착하고 순하다던 시동생이 인터넷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가 사채 빚까지 끌어다 써서 당장 갚아야 할 돈이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5천만 원 여러분. 이게 어디게 이름입니까? 평범한 직장인 연봉을 훌쩍 넘는 그 큰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험한 꼴을 당하게 생겼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은 당연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님, 그럼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아버님 퇴직금이라도 좀 융통해서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울고 있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싹 바뀌더랍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눈을 번뜩이며 사연자님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예, 너 지금 남의 일 말하듯이 뭐 하는 거냐? 경찰? 퇴직금?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한 소리니?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이럴 때 쓰려고 너 들어온 거 아니냐? 사연자님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럴 때 쓰려고 들어왔다니요? 당황해서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으니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듣는 제가 다 혈압이 오를 지경입니다. 시어머니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결혼할 때 사연자님네 친정에서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해오지 않았냐. 그리고 혼수 가전이며 가구며 전부 최고급으로 채워 넣을 만큼 내 친정 여유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정도 재력이면 5천만 원쯤은 껌값 아니냐는 정말이지 기적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너 시집 올 때 해온 거 보니까 내 친정 아버지가 딸 귀하다고 금지옥엽 키우신 거 내가 다 안다. 그 정도 아파트 해줄 능력이면 현금 5천 정도는 비상금으로 쥐고 있을 거 아니니? 내가 해온 혼수랑 집값 생각하면 우리 집안 기둥뿌리 뽑아도 못 따라가는 거 아니까 괜히 시아버지 퇴직금이니 뭐니 앓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깔끔하게 해결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연자님이 친정 부모님 도움받아서 신혼집 마련한 건 맞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 겨우 3천만 원 들고 왔고 나머지는 전부 사연자님과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동생 도박 빚을 갚아줘야 하는 이유가 된다니요? 시어머니의 논리는 단순히 돈이 있으니 내놔라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재산은 이제 시댁의 공동재산이나 다름없으니 시댁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돈을 꺼내 써야 한다는 아주 정근대적이고 약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연자님이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저 잘 살라고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수중에 현금 없어요. 다 집에 묶여 있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정색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기가 막힌 말을 쏟아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친정에 전화해서 좀 붙여달라고 해라. 사돈어른 성격의 딸이 시댁에서 죽게 생겼다는데 그깟 돈 안 주시겠니? 내가 지금 시동생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너 들어오고 나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들어올 때 복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아주 독한 마음만 먹고 들어와서는 사람 죽는 걸 구경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지금 며느리한테 할 소리입니까? 도박은 시동생이 했는데 왜 며느리가 복을 안 가지고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책임 전가입니다. 본인 자식이 잘못 키워서 도박 중독자가 된 건 쏙 빼놓고 돈 많은 며느리가 돈을 안 내놓으니 내가 나쁜 년이다. 내가 우리 아들 죽이는 살인자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던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하며 먼 산을 보고 있고 사고 친 시동생은 뻔뻔하게 고개만 끄덕거리며 형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형수님 집 해오신 거에 비하면 5천만 원 별거 아니잖아요. 라며 거들더랍니다. 사연자님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며느리를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ATM 기계, 호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할 때 사연자님이 과분할 정도로 집을 해왔을 때 시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우리 복덩이, 우리 며느리 최고다 했던 게 진짜 며느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친정의 재력을 탐냈던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혼수를 많이 해가면 시댁에서 기가 살고 대우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 너 돈 많으니까 내가 다 해결해라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정 싫으면 내 명의로 대출이라도 받아라. 너 공무원이고 신용 좋으니까 5천은 금방 나올 거 아니냐. 이자는 우리가 어떻게든 갚아보마.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데 사람이 어쩜 그리 매정하니? 너 피도 눈물도 없니? 시어머니는 이제 사연자님의 직업과 신용 등급까지 들먹이며 대출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는 갚아주겠다. 도박 빚진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중에 가면 가족끼리 무슨 이자냐. 내가 갚아라 하고 나올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죠. 사연자님은 이 꽉 막힌 벽 같은 상황에서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 있냐, 있는 사람이 푸는 게 도리다라는 시어머니의 무지성 떼쓰기 앞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연자님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단순히 돈 문제로 치부하며 며느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사연자님이 친정 부모님께 느낄 죄송함이나 각 결혼한 신혼부부의 미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아들, 자기 동생의 도박 빚을 막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며느리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3개월 전 결혼식장에서 보여줬던 그 인자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민낯만이 남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내가 오늘 해결책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며 들어놓을 기세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상식 밖의 행동, 바닥을 보이는 인성.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사연자님이 믿을 구석이라곤 딱 하나, 바로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3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내 남편,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 과연 남편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배신당했는지 그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흐르던 그 무거운 정적을 깬 건 시어머니의 호통도 시동생의 뻔뻔한 웃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 묵묵히 밥알만 새고 있던 남편, 아니 이제는 남이 될 그 사람의 한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내 남편인데 우리가 함께 미래를 약속한 사이인데 적어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편을 들어주겠지. 어머니의 저 억지 논리가 틀렸다고 말해주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다 못해 비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남편은 제 간절한 눈빛을 애써 피하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가족끼리 모른 척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지. 당신이 해온 혼수 자금, 그거 어차피 우리 미래를 위해 모아둔 거라며. 동생 빚 갚아주는 것도 우리 집안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보너스 받으면 채워줄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당신이 눈 딱 감고 해결해주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도리가 아니라고요? 투자가 아니라고요? 머릿속에서 윙하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억지보다 남편의 그 비겁한 합리화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동반자인데 그는 저를 동반자가 아닌 그저 집안의 구멍난 독을 막아줄 물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시동생의 도박 빚을 갚아주는 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니 이보다 더한 가스라이팅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의 말 속에는 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엄마와 동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내의 희생을 강요하는 껍데기만 남편인 남자의 비겁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말에 신이 났는지 무릎까지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며느리 너 들었지? 내 남편도 그러자고 하잖니. 부부가 일심동체라는데 남편 뜻 따르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 여자가 돈 좀 있다고 유세를 떨어? 당장 내일 은행 가서 돈 찾아와라. 내 아들 신용불량자 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며 참고 또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나는 날카로운 소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아무도 제 기세에 눌려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겁먹은 강아지 마냥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 표정을 보니 더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 남자와는 단 1초도 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있는 힘껏 손을 들어 올려 남편의 뺨을 향해 날렸습니다. 짝! 거실에 울려 퍼진 타격음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명쾌했습니다. 남편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고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얼얼한 뺨을 감싸쥐고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묘하게 돈 이야기를 꺼내며 제 재산 상태를 캐묻던 시댁의 태도가 찜찜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며 작성해 두었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설마 이걸 진짜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누런 서류 봉투를 남편 얼굴,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밥상 위 찌개 뚝배기 옆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야. 똑똑히 들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지. 당신 내 집안 빚 갚아주는 자선사업가로 취직했니? 가족? 도리? 웃기지 마. 내 피 같은 돈을 도박 빚 갚는 데 쓰는 게 가족의 도리면 나는 오늘부로 그딴 가족 안 해.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는 것보다 이렇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게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행패야. 이혼? 그래 이혼해. 너 같은 며느리 우리도 필요 없다. 라며 악을 썼지만 그 소리는 제 귀에 그저 짖는 개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소원대로 해드릴게요. 대신 이혼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당신 아들과 어머니한테 있다는 거 법정에서 똑똑히 가려보죠. 5천만 원? 꿈도 꾸지 마세요.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갈 거니까 도박 빚 갚을 돈의 위자료까지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벙쪄 있는 남편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너 내가 해온 혼수 가전이랑 가구들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다 내가 산 거니까 내 맘대로 처분할 거야. 넌 몸만 나가면 돼.
내 동생 빚은 내가 신장이라도 팔아서 갚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할 말을 모두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고 남편이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라며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제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저에게 주려 했던 모욕감과 고통을 배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 나 지금 친정 가고 있어. 그리고 아빠 친구 중에 제일 독한 변호사 아저씨 좀 소개해줘. 나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택시를 잡아 탄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차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제 인생을 좀 먹던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잘라내기 위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무작정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본능이 이끄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결혼 전 30년을 넘게 살았던 나의 진짜 집, 친정이었죠. 차 안에서 룸미러로 제 얼굴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엉망으로 번진 화장에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댁 거실에서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이혼 서류를 공중에 흩뿌리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막상 혼자가 되니 밀려오는 공포와 서러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친정집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3번이나 틀렸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던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말 저녁 딸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하셨던 두 분은 제 몰골을 보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으셨죠. 평소 같으면 우리 딸 왔어? 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을 텐데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히신 겁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주저앉아 저는 그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달려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왜 이래? 김서방이랑 싸웠어? 누가 널 때리기라도 한 거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걱정이 한가득 묻어났지만 저는 목이 메어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다가오신 아버지도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일단 들어와라. 진정하고 물부터 한 잔 마셔라고 하시는데 그 익숙하고 든든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대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기다려주셨죠. 저는 천천히 하지만 빠짐없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동생이 도박으로 5천만 원을 날린 사실, 시어머니가 제가 해간 혼수 자금을 언급하며 그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한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란 사람이 말리기는커녕 엄마 말대로 일단 해결해주자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까지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세상에 미친 집구석 아니냐? 어떻게 가시집 간 며느리한테 시동생 도박 빚을 떠넘겨?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어머니의 분노는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무서웠던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분으로 화를 내시는 법이 거의 없는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허허 웃으시고 사위인 김서방이 집에 올 때면 씨암탉이라도 잡아주라며 살뜰히 챙기셨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아버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게 아니라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무겁게 가라앉으셨죠. 그 침묵이 어머니의 통곡보다 100배는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딱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느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쳤냐고 했어요. 절대 못 갚는다고. 그리고 남편 뺨을 때리고 이혼하자고 서류 던지고 나왔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나무라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내 딸 정말 잘했어. 거기서 내가 꼬리 내리고 돈을 줬으면 넌 평생 그 집안의 현금 인출기로 살았을 거다. 뺨 한 대로는 부족하다만 그래도 내 자존심은 지키고 나왔으니 됐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죠. 저녁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박 변호사인가? 나야.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다름이 아니라 내일 아침 일찍 자네 사무실로 좀 가야겠어. 아니, 골프 약속 말고. 내 딸아이 이혼 소송건이야. 상대방이 아주 악질이라서 말이야. 자네 로펌에서 제일 독하고 말발 센 친구로 이혼 전문 팀장급으로 내일 아침 회의실에 대기시켜주게. 위자료 재산 분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10원 한 장도 남김없이 다 받아낼 수 있게 준비해줘.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당황한 듯 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없이 냉정했습니다. 평소에 그 인자하던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셔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자라.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이제부터는 아빠가 나선다. 그 집안 사람들, 돈 무서운 줄은 알아도 법 무서운 줄은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 줄 거다. 감히 내 귀한 딸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 5천만 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기망하고 모욕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여주마. 아버지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현직에 계실 때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해결하기로 유명하셨던 분이거든요. 은퇴 후 손주 재롱 볼 생각에 유순해지셨던 사자의 발톱이 딸의 불행 앞에서 다시 날카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옷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내일 입고 나갈 양복을 꺼내 다림질을 시작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시댁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거였죠. 어머니는 제 짐을 정리해 주시며 계속 우셨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싸우던 전쟁터에서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다림질을 마친 셔츠를 걸어두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사돈이라고 예우해줬더니 호의를 권리로 알아. 내일 그 집구석 곡소리 나게 만들어주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마 상상조차 못하고 있겠죠. 며느리가 그저 친정에 가서 울고불고 하소연이나 하고 있을 거라고 며칠 지나면 풀 죽어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5천만 원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압박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는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으셨고 저에게도 당당하게 입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 굴지 마라. 고개 똑바로 들고 내가 받은 상처만큼 다 돌려주러 가는 길이니까. 집 앞에 도착한 검은 세단에서는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 두 분이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후배이자 국내 굴지의 로펌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받은 그분은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 녹취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는 건 대화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하러 가는 겁니다. 마음 단단히 드세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했고 목적지는 어제 제가 뛰쳐나왔던 그 지옥 같은 시댁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옆얼굴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돈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 그리고 아내의 고통을 방관했던 남편. 그들이 지금쯤 아침밥을 먹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뻔히 그려집니다. 아마 걔 성질 좀 죽이고 들어오면 돈 얘기 다시 해보자 따위의 헛소리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아침은 곧 들이닥칠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손님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차가 시댁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대감이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던 그들에게 정의 구현을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짜릿한 전율이었죠.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가자. 아빠가 있잖아.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아버지와 변호사님들 뒤를 따라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 문이 열리면 펼쳐질 광경은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 페이지이자 가장 통쾌한 복수극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그 소리가 마치 경기 시작을 알리는 공소리처럼 차갑고 선명하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뺨을 올려붙이고 집을 나온 지 정확히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휴대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수백 통이나 쌓여 있었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당장 돌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5천만 원은 어떻게 할 거냐는 협박과 회유가 뒤섞인 소음 들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친정집 거실에서 그 진동 소리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묵묵히 제 퉁퉁 부은 눈을 바라보시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계시며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 없던 그저 사람 좋고 온화하기만 했던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서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서늘한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우리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아버지는 넥타이를 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단히 고치셨습니다. 옆에는 아버지가 급히 연락해 모셔온 국내 3대 로펌 출신의 담당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굳게 담은 입술로 서 계셨죠. 변호사님의 말끔한 정장과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법정에 들어선 듯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2번 툭툭 두드려 주시고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거칠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먼저 확인하고는 뒤에 서 계신 아버지와 변호사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대뜸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어머애!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집 나가면 다야. 남편 뺨을 그렇게 올려붙이고 나가더니 이제야 정신이 좀 드니? 그래, 친정 가서 돈 좀 융통해 왔어? 5천만 원 가져온 거냐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는 여전히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짐 싸들고 나간 이유에 대한 반성이나 걱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오로지 도박 빚을 갚을 호구, 돈줄이 제 발로 돌아왔다는 반가움과 안도감만이 번들거리는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뒤이어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남편이 슬그머니 현관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도 뺨이 얼얼하다는 듯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왔어? 아니, 장인어른은 왜 오셨습니까? 남편은 그제야 제 뒤에 서 계신 아버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흠칫 놀란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김서방, 밥은 먹었나? 하고 인사를 건네셨을 아버지는 오늘은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사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저조차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신발을 신은 채로 성큼성큼 거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의와 격식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던 아버지가 남의 집 거실에 구둣발로 들어서는 모습은 이 상황이 결코 대화나 타협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발도 안 벗고.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입니까?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악을 썼지만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상석인 1인용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변호사님이 묵직한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 대리석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듯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렸습니다. 앉게. 다들 거기 서 있지 말고 앉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재판관 같은 위압감이 실려 있었죠. 시어머니는 뭔가에 홀린 듯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도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맞은편 소파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남편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 옆에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아버지 옆에 앉은 낯선 남자 변호사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값비싼 맞춤 정장, 그리고 금태 안경 너머로 번득이는 지적인 눈빛은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사돈, 이게 무슨... 그리고 이분은 누구신데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데리고 와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 가서 무슨 험담을 늘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덜 된 채 특유의 뻔뻔함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혼수해왔으니 돈이 많을 거라는 둥, 시동생 빚 갚는 건 가족으로서 당연하다는 둥, 며칠 전 저에게 쏟아부었던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아버지 앞에서도 펼치려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오해? 오해라고 하셨습니까? 내 딸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시동생 도박빚 5천만 원을 갚으라는 강요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시댁 식구들과 합세해서 쥐잡듯이 잡았다는 게 그게 오해입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문장들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기에 더욱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거리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우진 못했어도 적어도 남의 집 빚 갚아주려고 도박쟁이 시동생 뒤치다꺼리 하려고 시집 보낸 거 아닙니다. 혼수요? 그래요. 집 한 채 값 해왔으면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그걸 빌미로 돈을 더 내놓으라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호통이 아닌 차갑게 내뱉는 팩트 폭격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 목소리만 커지는 법이죠. 아니,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며느리도 우리 식구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뺨은 우리 아들이 맞았어요. 어디 여자가 감히 하늘 같은 남편 얼굴에 손을 대요?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변호사님이 천천히 안경을 치켜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버지보다 더 건조하고 사무적이라서 더욱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수석 변호사 박민석입니다. 의뢰인, 즉 여기 계신 아버님과 따님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법률 대리인.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할 단어들이 연달아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도박 빚 문제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본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법적인 문제가 거론되자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류 맨 앞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혼 소장 그리고 위자료 청구 및 형사고소 예고장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끼리 돕는 것과 강요 및 갈취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릅니다. 현재 따님께서 겪으신 일련의 상황들은
민법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정확히 해당하며 형법상으로도 따져볼 여지가 아주 많은 사안들입니다. 변호사님은 마치 강의를 하듯 조목조목 그러나 아주 살벌한 내용들을 읊어내려갔습니다. 강요죄, 공갈 미수, 정신적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알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이 쏟아질 때마다 시어머니의 입은 점점 벌어졌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이 상황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사돈 간의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있다면 딱 저런 모습일까요?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님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시댁 식구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뺨을 맞으셨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 폭행 주장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진단서는 끊으셨습니까? 저희는 따님께서 그동안 당하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 그리고 강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일체를 이미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5천만 원 요구하신 녹음 파일, 지금 여기서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변호사님이 휴대폰을 꺼내들자 남편이 기겁을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대화로 좀. 남편의 비굴한 목소리에 아버지가 피식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대화. 자네, 내 딸이 울면서 친정으로 왔을 때 자네가 보낸 문자 봤네. 엄마한테 사과하고 돈 문제 해결하면 받아주겠다. 그게 자네가 말하는 대화인가? 아버지의 시선이 남편을 관통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하는 저 꼴을 보니 지난 3개월간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믿고 살았나 하는 자괴감과 동시에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사돈 아니지. 이제 사돈이라고 부를 일도 없겠군요. 제 딸이 해온 혼수, 그리고 예단비, 집 보탤 때 들어간 돈 이런 한 푼도 빠짐없이 계산해서 돌려받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준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합쳐서 청구할 겁니다. 아 참. 시동생 도박빚 5천만 원? 그거 갚아주길 원하셨죠? 대신 우리는 그 돈의 몇 배가 되는 위자료를 이 집에서 가져가야겠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마련하셔야 할 겁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창백하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여자가 며느리가를 입에 달고 살며 기세등등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눈앞에 닥친 거대한 현실의 공포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초라한 노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벨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그 개구리가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자신들의 집을 박살내러 돌아올 줄은요.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셨습니다. 이제 공은 완전히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돈과 법으로 뼈저린 후회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줄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마치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 옆에 서 있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를 보며 본능적인 위협을 느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이혼 소송으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체의 법률 자문을 맡고 계신 분이자 승률 99%를 자랑하는 법조계의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죠. 변호사님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들고 온 검은색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하고 무심하게 던져 놓았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깸과 동시에 시댁 식구들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드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눈동자로 서류와 변호사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조차 안 되는 남편은 그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변호사님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명확한 발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시댁 식구들의 뼈를 때리는 팩트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의뢰인, 그러니까 따님께서는 남편분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시동생의 도박 채무 5천만 원에 대한 대리 변제 강요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족끼리 어려운 일 있으면 도울 수도 있는 거지. 형수가 돼서 도련님 빚 좀 갚아라 한 게 무슨 법을 어겼다고 이래요? 우리가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갚는다니까.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항변에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변호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서류 한 장을 들어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혼 생활 내내 꼼꼼하게 기록해둔 시댁의 폭언 일지와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전화로 퍼부었던 막말이 담긴 녹취록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님, 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곳이 아닙니다. 증거로 말하는 곳이죠. 여기 녹취록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네가 해온 혼수 돈 3천만 원 그거 내놔라. 안 그러면 이 집에 발도 붙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5페이지 남편 관리 못한 내 죄다. 내가 갚는 게 도리다. 라고 하셨고요.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강요죄 및 협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며느리의 특유재산, 즉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을 시댁이 마음대로 처분하려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이 이어질수록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인 시어머니조차 강요죄, 협박죄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압도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더욱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였죠. 돈 때문에 며느리를 쥐잡듯 잡았던 그들에게 돈으로 되갚아주는 것만큼 확실한 복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분 여기 계시네요. 도박은 범죄입니다. 동생분이 도박으로 진 빚을 아내에게 떠넘기려 한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방임한 행위는 유책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구할 위자료는 단순히 정신적 피해 보상 수준이 아닙니다.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니, 때리진 않았잖아요. 그냥 엄마가 너무 흥분하시니까. 방관도 폭력입니다. 변호사님이 남편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아내가 부당한 요구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중재는커녕 동조하셨죠.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계산을 좀 해볼까요? 변호사님은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는 신용을 하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간은 짧지만 혼수 비용 전액 반환은 물론이고 신혼집 마련에 들어간 자금 중 따님 즉 기여도에 대한 재산 분할, 그리고 예단비까지 모두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시동생분의 도박 빚 문제는 별도로 도박 방조 혐의로 고발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도박 자금을 대주기 위해 며느리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는 시동생분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헉하는 소리와 함께 뒷목을 잡고 소파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앞길 막힌다는 소리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5천만 원을 뜯어내려다가 그 몇 배에 달하는 돈을 토해내게 생긴 것은 물론이고 금쪽 같은 둘째 아들의 인생까지 망칠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정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낮고 굵은 목소리는 고함보다 더 무서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너희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거라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나? 자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돈 법대로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 줄 테니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내 딸이 가져온 혼수가 너희들 도박빚 갚아주는 쌈짓돈인 줄 알았나 본데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돈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네. 남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현실을 직시한 듯 했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던 아내가, 그리고 아내 뒤에 버티고 있는 처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방관과 동조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5천만 원을 아끼려다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변호사님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듯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소장 초안입니다. 접수는 내일 아침 법원 문 열자마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이 전세 아파트,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지만 보증금의 70%가 우리 의뢰인 측에서 나온 것, 입증 자료 다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들어가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가처분이요? 그럼 우리는 당장 어디서 살라고?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도박 빚진 아드님과 상의하셔야죠. 남의 집 귀한 딸 돈으로 해결하려 들지 마시고. 변호사님의 그 한마디는 정말이지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처럼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핍박하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파멸의 공포만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떨고 있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게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와 변호사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댁 식구들의 절망적인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짜릿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법이라는 냉정한 칼날 앞에서 그들의 억지와 탐욕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될 테니까요. 문을 닫고 나오는 그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시한 소장과 청구 금액이 적힌 서류를 받아든 시어머니의 손이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감히 시댁의 변호사를 데리고 와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그야말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5천만 원 도박 빚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려다 오히려 그 몇 배에 달하는 위자료와 소송 비용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당하게 생겼으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제 옆에 묵묵히 서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싸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이 서류 접수되는 즉시 가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아드님 도박 빚 갚아주려다가 살고 계신 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합의서에 도장 찍으세요. 물론 이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역시 냉철한 표정으로 덧붙이셨죠. 녹취록과 문자 내역이 워낙 명백해서 소송으로 가면 승소는 저희 쪽이 확실합니다. 그때는 위자료 액수가 지금 합의금보다 훨씬 커질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릴 만큼 긴장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며느리 앞에서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고 오히려 빳빳하게 목을 세우며 저를 하녀 부리듯 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으시더군요. 그러고는 제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이혼남 꼬리표 달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이 집은 우리 노후 자금 털어 산 건데 가압류라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방금 전까지 저를 도박 빚 갚아줄 물주 취급하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다버리는 그 이중적인 태도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며느리의 인생이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가 본인 재산에 손해가 갈 것 같으니 저렇게 무릎까지 꿇는 모습이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아니 이제 곧 전 남편이 될 그 사람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치마폭에 쌓여 평생을 살아온 마마보이답게 상황이 불리해지니 제 손을 덥석 잡으려 들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좋았잖아. 내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못해서 그래. 다 내 탓이야. 엄마가 연세 드셔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셔서 그런 거 알잖아. 당신 마음 넓은 사람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시동생 빚은 어떻게든 알아서 할게. 응. 우리 아버지 없는 셈 치고 그냥 둘이 잘 살면 되잖아. 그의 비겁한 변명에 치가 떨렸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져.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머니 말씀이 다 맞다며 내가 해온 혼수 돈으로 동생 빚 갚는 게 뭐가 문제냐고 소리치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정이 떨어지다 못해 있던 전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당신 눈엔 적의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으로 보여. 아주 계산적이고 영악한 거지. 내 돈으로 빚 갚으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비굴하게 구는 꼴 더는 못 봐주겠다. 그리고 너 아까 내가 뺨 때리고 이혼 서류 던질 때 뭐라고 했니? 갈 테면 가라.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 패기는 다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내 손을 잡아? 더러우니까 손대지 마.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제가 이렇게 독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아버지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사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며느리 다시는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각서라도 쓸게요. 제발 이혼만은. 그때 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셨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아버지가 그렇게 환한 표정을 짓는 건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낮지만 무게감 있는 어조로 마지막 통보를 날리셨습니다. 각서. 그딴 종이 조각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내 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이제 와서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무릎을 꿇어요? 당신들이 내 딸을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애초에 도박 빚을 갚으라는 헛소리는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신들은 내 딸을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언제든 빼다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로 본 거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데가 이제 톡톡히 치르셔야 할 겁니다. 아버지는 숨을 한번 고르시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은 내일 바로 들어갑니다. 합의 안 해주시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 끝까지 갑니다. 우리 집안 돈, 명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내 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 돈 전부 써서라도 당신들 바닥까지 끌어내릴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법정에서 봅시다. 아버지의 서슬퍼런 호통에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하던 돈과 권력으로 진짜 제대로 된 참교육을 당하고 나니 그제야 본인들이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더군요. 변호사님은 챙겨온 서류 중 일부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입니다. 읽어보시고 변호사 선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그리고 시동생분 도박 빚 문제는 별도로 사기죄 고소도 검토 중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시동생의 도박 빚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려던 꼼수가 오히려 시동생을 범죄자로 만들고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남편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고 나오는 순간 지난 3개월간 저를 짓눌렀던 그 지독한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이제 앞만 보고 살아.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악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통쾌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올려다본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시댁이 있는 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켜진 그 집 거실에서는 지금쯤 서로 내 탓을 하며 지옥 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겠죠. 도박 빚 5천만 원을 막으려다 집 한 채 값을 날리게 생긴 그들의 몰락은 인과응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닙니다.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다시 저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혼 절차라는 현실적인 과정이 남아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목숨보다 아껴주는 가족, 그리고 능력 있는 변호사, 무엇보다 그들의 부당함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으니까요. 차 안에서 아버지가 틀어주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상처를 흉터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훈장처럼 여기며 더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요. 혼수해왔으니 돈 내놓으라던 그 뻔뻔한 사람들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받게 해준 셈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더 화려하고 멋지게 비상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게 태풍과도 같았던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고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댁을 탈출해 홀로 서기에 성공한 그녀는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법원 앞에서 마주친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흙빛 그 자체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 나왔다고 했죠. 친정 아버지의 완벽한 법적 조력 덕분에 그녀는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결혼 생활 동안 기여했던 재산 분할까지 1원 한 푼 손해보지 않고 깔끔하게 받아냈습니다. 그녀가 혼수로 해갔던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중고로 처분해 기부해버렸고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키게 된 것은 물론 이혼을 통해 돌려받은 자금으로 조그만 자기만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시어머니의 잔소리나 시동생의 사고 처리가 아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삶. 그녀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사는 행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업무 효율이 올라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까지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반면 며느리의 돈으로 도박 빚을 막아보려던 그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참으로 처참하다고 합니다. 며느리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시동생의 도박 버릇은 더욱 고삐가 풀려버렸고 결국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그토록 아끼던 막내 아들 때문에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전 남편은 그 빚바라지를 하느라 월급을 차압당하며 하루하루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뒤늦게 전 남편이 그녀에게 내가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며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누르며 그들의 불행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로그아웃 시켰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사연 단순히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금전 문제, 특히 시댁이나 처가의 무리한 경제적 요구 때문에 소가리를 하십니다.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 있냐,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 아니냐라는 말로 죄책감을 심어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한 현실적인 대처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셨다가 부당한 요구가 들어올 때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한 번이라도 대신 갚아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한 번만 막아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가족인데 매정하게 굴 수 없어서라는 마음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도박이나 주식,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은 습관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해결해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언제든 돈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연 속 시어머니처럼 혼수해왔으니 돈 있지 않냐라며 당연한 듯 요구하는 뻔뻔함은 초기에 단호하게 자르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여러분의 노후까지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특히 도박빚과 관련된 지원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법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과 채무는 별개로 보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가 빚을 졌다고 해서 아내인 여러분이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간혹 사채업자나 시댁에서 남편 빚이니 아내가 갚아라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추심입니다. 여러분이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배우자의 채무는 배우자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도리 운운하며 빚변제를 강요한다면 이는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시댁이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사연 속 남편처럼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 즉시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녹음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친정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를 대동했을 때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시어머니의 억지 논리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꼼꼼히 모아두세요. 이것들은 추후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시라는 겁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이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참음이 상대방의 무례함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뿐입니다. 사연 속 주인공이 시어머니의 뻔뻔한 요구 앞에서 남편의 뺨을 때리고 이혼 서류를 던진 그 용기. 그것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지금 혹시 시댁의 무리한 요구로 혹은 배우자의 무능함과 방관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법이 있고 상식이 있으며 여러분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친정 식구들에게 혹은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그리고 법률 전문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연 속 친정 아버지가 딸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처럼 여러분을 도와줄 손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답답한 현실 속에 계신 누군가에게는 작은 사이다가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5천만 원 빚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빚을 대신 갚아주다가 내 인생 전체가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싱글로 돌아와 누구보다 멋지게 살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처럼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당당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행복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대처와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